특검의 표적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의료계 비선실세들, 그들의 일터 그리고 자택을 모두 압수수색 중인데요. 먼저 저희가 이곳을 찍어봤습니다. 김영재 의원 압수수색하는 장면, 오늘 오전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혹시 특검 쪽에서 나오셨나 해서요. 저는 채널A에서 왔는데요. 혹시 오늘 특검 쪽에 있다고 들어서요. 그럼 혹시 특검 쪽에서 오셨는지만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나가주세요. 특검 쪽에서 오셨는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자, 김영재 의원 등 차움 의원 지금 보면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곳들 모두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소정석 국장님, 네. 보면 김영재 의원은 지금 세월호 7시간 의혹과도 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에 드나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난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도 시인을 했죠. 네. 아무런 어떤 직함이 없음에도 청와대에 수시로 드나들었다. 이른바 내가 보안 손님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지금 의료농단 전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세월호 사고 당일날 혹시 대통령과 관련된 시술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상태고 지난번에 청문회 때 본인은 아침에 장모를 잠깐 이렇게 시술을 하고 골프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본다면 그 톨게이트 관련된 영수증이 좀 문제가 있다. 올 때와 갈 때 영수증 금액이 다르다. 네, 금액이 좀 안 맞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었고 또 그 당시에 프로포폴 20ml짜리가 이제 사용된 그런 내역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진료 기록부에 이른바 좀 조작을 한 흔적 똑같은 글씨체로 썼다든지 기타 이런 것들도 제기가 됐기 때문에 뭔가 좀 이 흔쾌히 해명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 저 의료농단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직 검사 출신인 정미경 의원께 어떤 감이신지 좀 여쭤볼게요. 오늘 보면은 김영재 의원, 그 의원과 또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집 모두 압수수색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의원님이시라면 어떤 부분 가장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실? 지금 이제 범죄에 이르지는 않지만 우리 국민적으로 의혹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김영재 의원이 지금 청와대 보안 손님으로 다시 몰래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시술을 했는지 사실 이게 범죄 행위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의 입장으로서는.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특별한 관계, 보안 손님, 박근혜 대통령의 보안 손님으로서 김영재 원장이 특혜를 받은 부분이 있느냐. 네. 이게 핵심이에요. 특검에서는 아마 그걸 더 주 목적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 그 수술실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 납품했다. 그럼 거기에 혹시 특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주치의가 서창석 원장이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사이들, 이 관계성 속에서 특혜를 얻었다면 그거는 이제 뇌물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아마 특검에서 그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들어간 것으로 보여져요. 네, 저 김영재 의원은요, 청문회 때 참 숱한 얘기들을 남겼는데 이 대목도 최순실 씨가 바로 이 김영재 의원의 단골 손님인데 최순실 씨와 이 부분이 닮아서 화제가 됐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김영재 선생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근데 몇 년도 바꾸셨습니까? 거의 20년에서 한 15년 정도.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영자 사건 나고 바꾸신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때는 그 이름 그냥 쓰셨고요. 네. 근데 그때는 병원 이름이 뭐였습니까? 김영재 의원 똑같습니다. 이름 바꾸시기 전에요. 네,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름이 김영복이었는데 어떻게 김영재 의원이 처음에 그 설립할 때 제 네. 이름이 조금 부르기도 그래서 김영재로 바꿨는데 학회를 가거나 어딜 가면 환자들이 혼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바꾸게 된 계기입니다. 자, 김영재 의원 이름 바꾸게 된 계기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자, 정신과 전문의이죠. 김현철 원장님께 여쭐게요. 연예계 인맥도 넓으시잖아요. 보면은 김영재 원장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보면 정말 본인 이름은 김영복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계속 김영재 의원이라고 병원을 운영을 해왔던 건가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굳이 이제 의료계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오히려 이제 어떤 자신의 그 자신 이름이 아무리 더 더 세련되고 아니고 한 게 없이 혼란을 주도하는. 이름까지 바꿔서 병원 운영하시는 분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네.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아까 지금 저기 포스트에 보신 분들처럼 하여튼 의료인들은 뭐 리베이트까지도 건절된 상태인데 그런데 가까운 인맥 간에 뭔가가 있다는 것 자체들이 뭐 이분뿐 아니라 굉장히 뭐 의료계에서는 많은 어떤 그런 의혹을 주죠. 네.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최순실 씨가 워낙 이름을 많이 바꾸시잖아요. 바꿨죠. 그다음에 네. 최태민 씨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장시호 씨, 딸 정유라 씨 다 이름 바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름 바꾸는 그거 전염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 김영재 의원 단골 손님으로 알려졌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정말 프로포폴 맞았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박영선 의원이 어제 직원직설과의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밝혔습니다. 최근에 최순실이 만났을 때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거기서 뭐 DNA 뭐라고 써 있었던 그 시술법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침을 롤러에 말아서 이렇게 미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프니까 네. 프로포폴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피부에 정말로 그런 자그마한 구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은- 작은 미세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니까 네. 아마 그게 더 눈에 띄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자,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 얘기는 조대진 변호사 보면은 보고 와서 최순실 씨 눈 밑에 주름이 자글자글 하더라. 그런데 특히나 시술을 계속 했던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살이 빠져서 더. 일단 구치소에 들어가면 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제 살이 빠지게 되면 이제 더 이제 골격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피부 관련된 부분이 더 명확하게 보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최순실 씨가 되게 자주 이런 그 처방을 받았다는 걸로 지금 시술을 받았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 흉터처럼 비슷하게 많이 그런 자국들이 남아있는 걸 확인했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서창석 원장이요. 보면은 김영재 의원, 이 원장이 굉장히 그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논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서창석 원장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치를 하기도 했고,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의료농단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그 책임, 그런 규명을 해내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 그 박채윤 YJ콥스 메디칼 대표, 그 시를 이 납품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결국 또 김영재 원장과 만나게 된 과정,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압수수색 중에 의료계 비선 실세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요. 국회 교문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윤선 장관이 국회에서 지금 출석해서 그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이 준비되는 대로 조윤선 장관의 답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본 적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제가 언론의 인터뷰를 보기에 유진용 장관은 제가 작성했다고 발언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그 둘 간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유진용 장관과 조윤선 장관 둘 중에 한 분은 유진용 장관이 발언하신 내용이 제가 작성을 주도했다고 확정적으로 발언하신 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거짓말을 하시는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제 의견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예, 이따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체부 장관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우리 장관께 대해서 언론 국조특위 정인으로부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까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정무수석 당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문체부에 전달되는 것을 알았거나 관여했을 거다 하는 것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조윤선 장관께서 최순실을 알고 있을 거다 하는 이런 겁니다. 우선 오늘 아침 그 TBS 라디오에서 이혜원 의원이 나와서 조 장관이 최순실을 여왕 모시듯 함께 와서 재벌가 사모님들한테 소개해 줬는데 모른다니 하는 이런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네. 이런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장관께서 확실하게 좀 밝혀주세요. 예, 저는 이혜원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제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근거 없이 음해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한 것은 다 견뎌야 되는 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그 발언과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오늘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아마 고소장이 접수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단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저에게 1000번, 10,000번을 여쭤보셔도 제 대답은 같습니다. 결단코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지난 11월 8일자 한겨레 신문에서 조윤선 장관의 그 답변을 들으셨는데요. 오늘 그 새누리당 이해훈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제기를 했어요. 정미경 의원님. 보니까 최순실 씨를 재벌가 사모님들에게 조윤선 장관이 소개시켜줬다더라라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윤선 장관이 1000번 만번 대답해도 똑같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법적 조치까지 취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하여튼 조윤선 의원이 나중에 조윤선 장관이 나중에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지 이제는 가려질 때가 됐네요. 왜냐하면 고소장까지 지금 넣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흐름을 보면 뭐냐면 지금 조윤선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계속 측근해서 대변인하고 계속 보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여성가족부 장관 했죠. 그 다음에 정무수석으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또 뭐냐면 문화체육부 장관. 선거에 나가서 이해훈 의원한테 경선에서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너무나 승승장구 나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됐을 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서 지금 화를 불러들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정국 부장님. 네, 저는 이해훈 의원의 저 문제 제기가 그러니까 이런 제보가 있었다. 네. 이 국회의원이 저렇게 저는 문제 제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제보는 뭐 저도 오래 기자 생활을 했지만 제보는 수많은 제보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보를 하는 사람이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어떤 정의를 밝히는 차원에서 하는 제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상대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또 제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예를 들면 이해훈 의원으로서는 많은 제보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어느 정도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조사해보고 판단해보니까 사실에 가깝다. 어느 정도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제보가 있었다라는 걸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저는 지난번 이제 총선 때 그 이해훈 의원이 원래 있던 서초에 조윤선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막 그런 악연이 얼마나 있죠. 그게 심했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또 작용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조금 이해훈 의원의 문제 제기가 너무 성급한 측면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요 다 그렇게 해요. 지난번에 안민석 의원도 조금만 1시간이면 보좌관한테 확인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제보가 있다고 그 제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네. 저는 이제 조윤선 장관의 표정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지금 김현철 원장님 보면은 블랙리스트도 없다. 본인의 주장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보면은 그 이해훈 의원 그 주장도 사실이 다르다라고 1000번 만번 물어도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이 경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황당무계하다. 혹은 예전에 정권의 모 분께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다음 부사가 1000번 만번. 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분은 예외겠지만 믿고 싶지만 대부분은 조금 뭔가를 부정하고 싶을 때 쓰는 부사이긴 합니다. 그렇고 1000번 만번 이런 부사가요. 그런 것들이 제 경험상 그렇고 왜냐하면 다른 어떤 정신 감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 기억에 박 대통령 후보실 때부터 유달리 많이 챙겨줬던 게 그냥 정치에 무지한 저까지도 보였던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뭔가 평소답지 않게 좀 지리멸렬하게 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는 뭔가 좀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시점에 예를 들면 모든 게 다 최순실 탓이다.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국정을 농단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거기로 그냥 귀결시켜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열린 어떤 이런 판 속에서 다른 것들을 거기 이렇게 물타기를 이른바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정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이제 어떤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비단 지금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피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워낙에 최순실 사태 이 와중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구분을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조윤선 장관은 이제 본인도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요. 지금 현직 문체부 장관 그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한 건데요. 조대진 변호사 보면은요, 그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무슨 하드디스크 교체했다, 뭐 이런 지금 의혹까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 압수수색 당한 뒤에 뭐 며칠 안 돼서 그거를 교체했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부서에서는 이제 교체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거였다, 정상적인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뭔가 조금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은폐하기 위해서 없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의심을 사기 위해서 살 만한 그런 행동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런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지금 문체부가 있다면, 오히려 이제 의심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손을 안 댑니다. 억울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뭐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정상적으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뭔가를 감추기 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그게 증거인멸의 어떤 단초 내지는 흔적이 보여진다면 이거는 아마 거의 구속 사유가 될 거예요. 특검에서. 그렇군요. 보면은 지금 조윤선 장관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또 어떻게 대응할지 좀 저희가 주목을 해보고요. 잠시 뒤에 또 압수수색의 골든타임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의료계 비선 실세들 얘기로 잠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제요, 채널A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영재 의원이 워낙 그 중국 쪽에도 발을 넓히려고 정말 했는데, VVIP로 모시고 싶은 손님이 있었다는데 그분이 바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면서요, 소정석 국장님? 그 덩샤오핑 전 중국 주석이죠. 그 막내딸, 셋째 딸인데 네. 덩롱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도 그 왔었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분인데요. 예. 워낙 이제 그 덩샤오핑의 대변인 역할도 했었고, 또 굉장히 이제 일찍 어떤 그 부동산 이런 쪽에 또 쪼여서 굉장한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쭉 해왔던 그런 사람이고, 현재는 이제 그런 국제 우호 연락회 부회장으로 맡고 있는데, 아버지와 관련된 책도 냈고, 지난번에 그 방한했을 때는 박상구 회장이랑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좀 협의도 좀 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중국에서는 뭐 실력자라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뭔가 좀 비밀리에 저런 시술을 좀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김영재 원장 그 병원에 가서 설명도 쭉 들었고 실제로 뭐 시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 지금 덩샤오핑 딸이 올 때쯤에 바로 서울대병원 보면은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 전문의도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대병원에도 외래 교수로 위촉이 됐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저희가 취재했던 그 뒷얘기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라도 쪽에 가가지고 방문 계획이 있으신 걸 알고서 서울대 쪽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 제안 드린 겁니다. 그분이 서울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 하신다. 그 이후에 본인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실을 가지고 페이스리프팅을 하시길 원한다. 네, 원장님이 거기 있는 집행부주지와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정석 국장님, 그러니까요. 근데 그 신기한 부분이 바로 덩롱 씨가 온다라는 거를 얘기를 접촉하려고 했던 게 바로 김영재 원장 부인입니다. 박채윤 씨. 그렇죠. 박채윤 그 YJ콥스 메디칼 대표가 이제 그런 의료용 실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침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덩롱 씨가 원하는 그런 것과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그것이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서창석 원장이 김영재 그 원장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그런 외래 자문 교수로 위촉한 그런 배경에는 저런 덩롱 씨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뭔가 직접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병원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은 곧바로 김영재 원장과 그 부인인 박채윤 씨의 어떤 사업적인 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의 실력자와 의료를 통해서 인연을 맺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전략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결국은
그 막후에 그러니까 최초에는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존재를 했다라고 또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면 의료계 비선 실세들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뭐 지금 김상만 전 차움병원의 의사도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집니다. 저는 이 인물에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청문회, 5차 청문회에 등장했던 조혁 씨인데 보면은 지금 말 바꾸기 논란에 휘말렸죠. 먼저 청문회 답변 보고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의무동과 의무실 각각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조대위께서는 의무동에서 근무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기억을 더듬었고 의무실 근무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면은 지금 이야기한 것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오래된 기억이어서. 보면 관저에 있는 의무동이냐 의무실이냐 사실은 저희 청와대를 많이 안 가본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말이 비슷비슷해 보입니다만 정미경 의원님 보면은 그 조대위가 이걸 헷갈렸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니 사람이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 시점에서 네. 또 중요한 날이고 모든 언론에서 관심이 있을 때 물어봤는데 그걸 헷갈렸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그게 헷갈린 거냐 저 의도적인 거지 말 바꾸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의심스러운 건 뭐였냐면 왜 그렇게 중요한 인물 그 사람을 왜 미국으로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그것도 지금 조사를 한다는 그거는 사실은 거잖아요. 합리적 의심이 좀 가요. 왜 그랬을까 청와대에서. 그래서 특검에서 지금 그 지점을 국방부하고 금방 협의해서 조사를 해보면 답은 금방 나올 거예요. 좀만 기다리면 제가 볼 때는 저건 해답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해답이 나올 것이다. 지금 김현철 원장님. 저는 아무래도 청문회를 보면서 이제 기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상 기억이 안 난다, 본 적이 없다, 또 말이 바꾸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의학적으로 사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주 드물게 해리성 기억 장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차분하게 순차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면 표정이 지금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 분들이 뭐 최순실 씨나 딴 분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제3의 인물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방어적이에요. 네. 절대 안 보지 마세요. 예, 제가 지금 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심리학적으로는 그런데 보통 범죄를 저지른 분들은요 대부분 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나중에 헷갈렸다고 다 해요. 너무나 저는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들이에요. 검사로 있을 때. 근데 지금 제가 슬퍼하는 지점, 이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어떤 지점에 대해서 지금 걸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탁탁 걸리는 거요. 그게 뭐냐면 이 지점이에요.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분, 민정수석을 했던 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전부 다 말을 바꾸거나 그다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나는 모른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분들은 저러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이런 시민들이 모른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똑같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대위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게 재판을 가면 아마 재판장이 그 부분을 따져 물을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일상적인 그 반복된 생활이 되면 계속되면 일상적인 생활은 기억을 못하지만 그 강화시켜주는 동기 기억이라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부수적인 기억들도 명확히 강화되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아마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을 못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치료한 사람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것도 조금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혁대위가 이제 30일까지 이제 출국을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특검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거든요. 저는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조혁대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청문회에서 봤던 것과 다른 어떠한 단서를 특검이 확보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조혁대위가 뭐 의무실에서 그날 근무를 했고 이런 부분이 맞고 다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꼭 출국금지까지 시킬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 전에 충분히 조사를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출국금지를 했다는 것은 뭔가 조혁대위와 관련돼서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고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가 더 추궁할 그런 부분을 확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압수수색에 얽힌 뒷얘기 추가로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